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글로벌 사우스가 많이 이제 혼용이 되는데 남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이걸 잘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신냉전인지 아닌지 중요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로벌 사우스의 형성과 발전을 보면 지금 현재 남북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는 이제 선진 국가들, 그다음에 남반구를 위치한 호주나 이런 데는 밑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저쪽 태평양 도서국까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한다는 거죠. 글로벌 사우스가.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우스 코퍼레이션도,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선진 공여국들만 원조를 주던 것을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주변 국가들한테 많은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경제 체제가 우리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그래서 이제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 IBRD,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역기구, 이 세 개를 통해 가지고 평화와 안정, 자유무역을 추진하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냉전 체제 하에서 이 동서 문제를 축으로 해서 남북 문제, 그래서 여기서 노스 사우스의 문제죠. 그리고 남북 문제는 과거 역사적인 식민지 청산, 탈식민지의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이 어떻게 이제는 경제적인 예속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프레임 하에서의 이제 사우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은 굉장히 특정적인 주제이다. 여기에 이제 방점은 글로벌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시장이 분할이 돼 있었는데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구적인 어떤 시장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시장과 지구적인 생산 체제 하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가 과거의 전통적인 사우스와는 다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도 굉장히 이제 새롭게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동맹 세력이 주도하는 77 그룹이 전통적인 사우스였다면 굉장히 균질화돼 있고, 이제 탈식민지라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어떤 내셔널 이코노미를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글로벌 사우스는 지구적 시장 통합하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이 이제 WTO의 이제 분쟁 해결 절차가 이제 되고, 그것이 이제 WTO가 출범이 되면서 95년도에 전 세계적인 자유화가 실현되는 듯 했으나,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역 경제권, FTA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중층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후의 전통적인 사우스의 문제가 이제 탈냉전 이후에 이제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과거 이제 GNI 대비 전 세계 무역의 수준이 거의 60%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야말로 글로벌화 됐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심화 이면에는 국제적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제 지구적인 연대감이나 책임의식, ODA를 확대하자, 개도국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사실상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2000년에 달아서 완전한 시장 통합이 됐을 때는 진위 계수가 0.72가 돼서 사실상 가장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22년 상황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0.67%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은 과거 일국 차원의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을 할수록 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초국가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의 어떤 일국적 개발 이론은 한계가 있다.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성장주의나 이런 환경의 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화두들이 담론 차원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 이것을 받아서 유엔이 MDG나 그다음에 SDG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포괄적인 개발 과제 이런 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멕시코 외환 위기, 외채 위기,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경제 위기, 심지어는 2008년도 그 리만 브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직면했고 이러한 브레튼 우드 체제 자체가 굉장히 동요하게 될 계기가 생겼고 최근에는 이제는 이게 다국화되면서 전쟁이나 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원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추세를 보면 원조 금액인데 2020년 이후에 뭐 한 1,500억 달러까지 이제 증액이 되다가 최근에는 2천억 달러를 작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난민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난민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각 유럽에서 이제 수십만 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ODA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이런 전쟁이나 난민 발생에 따라서 원조 금액이 2천억 달러로 향상이 됐지만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난민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기들이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는 그 G20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흥시장 국가들 그래서 이제 G7이랑 신흥시장 12개국이 참여하고 EU가 참여해서 22개국이 이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그 틀에서 이제 서방 주도의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지분 문제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09년도에 브릭스가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고 지금은 이제 브릭스 국가 외에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총 지금 11개국이 이제 브릭스 체제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9년도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결국 인도가 2012년에 브릭스 신개발은행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브리튼 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하게 됐고 심지어는 IMF가 갖고 있는 긴급 외화 준비 협정도 그 NDB를 통해서 신개발은행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42%고 GDP에서는 31%입니다. 그런데 이제 G7이 30%여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은 2030년에 다다르면 이런 브릭스가 50% 이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국제 금융화 퇴출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뭐 리스크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통화 문제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새로운 위상 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긴장이나 이런 불충분한 협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일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난민, 기후 변화, 전염병, 생물 다양성 이런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기존의 브레튼 우드 체제하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심각한 문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단순한 일국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통적인 개발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나 연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두 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 모든 상황이 지금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다극화된 국제사회에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비동맹 세력으로서의 중립 노선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하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거를 위한 어떻게 포용적인 균형 외교, 그다음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화해를 중재한 바 있고요.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심에서 평화 플랜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 비동맹 세력 중립 노선을 하던 제3세계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사우스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신냉전 차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G7으로 대표되는 그 글로벌 노스 선진 서방 국가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5월 달에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 아젠다를 올렸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이 글로벌 사우스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일본이 이제 인도, 브라질, 베트남,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니언의 코모로 의장국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도서국의 쿡제도 의장을 이제 초청을 해서 사실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전반적으로 이제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글로벌 노스도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9월달에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아프리카 연합이 이제 G20 회원국으로 내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더 취약하다 하면서 인도가 상당히 이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글로벌 사우스의 이런 역할과 비중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다음에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서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위해서 이제는 포용적인 파트너십 제고가 불가피하다, 그런 거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한 태도국 정상회의 올해 했고, 내년에 6월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패권 경쟁 하에서 과거의 비동맹 노선에 머무르던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그런 과거의 개발도상국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다자동맹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의 답을 내놔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이러한 좀 대안적인 어떤 중견국 중심의 대안적인 지역 질서 형성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아세안 동남아 10개국의 이제 아세안이라고 할 수 있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거기에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남방 외교를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으로 이제 포괄적인 지역 협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용적이지는 않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하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중충 관계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ODA가 지금 내년도에 6조 5천억 원 정도 배정될 예정이어서 거의 이제는 50억 달러 이상에서 이제 6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이 6개국, 10개국 중에 6개국이 지금 전략적인 지원 국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매년 흑자가 424억 달러가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데 이러한 국가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트남이 사실상은 흑자가 300억 달러 이상이어서 베트남에 대한 어떤 집중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가치 사슬,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지역적인 가치 사슬을 본다면 아세안에서의 그 베트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 자체가 이런 그 서포팅 인더스트리, 부품 소재 산업이나 민간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망을 어떻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공급망을 분산 설계할 것이냐.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서 지역적인 중충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권역별 공급망을 좀 더 현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우리 박건순 박사님이 아세안 부분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새로운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글로벌에 방점을 두고 이것이 신냉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다자 동맹 외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수립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율 박사님이 이 아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드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 박사한테는 미안한데요.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인태 전략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평화나 번영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주도한 인태 전략이라는 게 반중 전선을 형성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태 전략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일 간에 협력을 해라. 그다음에 아세안에 역할을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인도의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사우스를 보시면은 사실은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우리로부터 너무 멀잖아요. 가까운 아세안이 세계 경제 4, 5위를 차지하는 아세안이 있고 인도가 인구가 세계 최대가 된 인도가 있는데 여기만 잘 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인태 전략이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라는 게 첫째는 인도의 문제입니다. 인도는 비동맹 노선을 대외 정책으로 해왔고 2020년에 지금 인도 외무장관을 하고 있는 자이산 파르라는 양반이 더 인디안 웨이 스트래티지 포 언서튼 월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아까 김재권 교수 발표에도 약간 내용이 비슷한 게 있던데요. 동맹을 맺지 말라.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을 유효하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래도 다른 편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도 외무장관이 내고 그것이 미국 측을 실망을 시켰습니다만 그건 저는 그 비동맹 때부터 그대로 가져오는 인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인도의 1인당 GDP는 2,50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중국이 한 12,000달러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가지고 RCEP, 이 아시아 지역 이해하는 RCEP에도 결국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낙관했던 사람도 비관했던 사람도 다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도가 뭔가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시안의 문제입니다. 아시안은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작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한 외교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세안도 미중 간의 갈등소에서 아주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어요. 사실은 아세안의 여론주도층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안보,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인태 전략이나 IFEF를 통해서 아시안과 협력을 하는데, 아시안에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이 아시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원이 미국이 풍부하게 리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지금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아시안에 자금을 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안이 지금 아시안 중심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아까 권 박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시안을 중심으로 놓고 아시아 질서, 정치, 경제 질서 구축에는 아시안이 중심에 서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 여기를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지금 새로 태국의 수상이 된 쉐타라는 양반이 중국의 BRI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은 우리의 큰형이다, 형님이다. 그러니까 태국말로는 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엘더 브라더 이렇게 말을 했고, 시진핑도 받아서 태국과 중국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럼 아시안 전략이라는 게, 우리의 아시안 전략이 과거에는 신남방 정책에서 지금 카시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이 카시라는 건 인태 전략 속에서 한 아시안 전략을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인태 전략이라는 게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걸 딱 박아 놓으니까, 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아시안이 그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중국 전선이라는 자유를 의미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 민주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안이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고,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지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에 자유를 얼마나 강조를 해서 그걸 연결을 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시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시안을 전체 속에서 보다 보니까 뭐 8대 과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남방 정책에서 매우 후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성공할 확률이 낮은 인태 전략의 포섭이 돼갖고 아시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가 과거보다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